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학원연합회 이선규 회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랑 싸우느라고 원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어쨌든 간에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집합금지에 4주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4주간이 다 끝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물론 흡족할 정도의 어떤 수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래도 문을 열고 그래도 숨통을 조금 트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학원 총연합회 이원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인천학원연합회 임원들께서도 사실은 지난달에 12월 달에 정부 청사 세종시의 보건복지부 앞에서 저희가 집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각 판결을 받긴 했죠. 그러더라도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서 이번 주에 문을 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렇게 새해가 다시 밝아옵니다. 저희가 이 새해를 맞으면서 또다시 신학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재정비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맞이하고 그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노무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들이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결정하면서 좋은 팁들을 이 시간에 얻어 가시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바뀐 노무 내용들도 이 시간에 원장님들께서 잘 얻어 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원연합회 노무사죠. 예, 이진아 노무사님 좋은 팁들을 이 시간 주실 겁니다. 이진아 노무사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좋은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노무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원연합회 인천시 지회 고문 이진아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각 지역별로 원장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나누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먼저 강의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코로나 대응 학원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것인데 업무하시는데 반드시 좋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그 작은 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학원협회랑 이런저런 많은 업무적인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학원협회를 통해서 인사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가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이 스크랩은 아마 검색을 하시면 금방금방 나오는 걸 텐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학원장님께서는 이제 실형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벌금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신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학원장님들께서 지시게 되셨느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도 계시겠지만 그 시작은 2006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6년 대법원 판례를 제가 좀 쪼개서 놨는데요. 요건별로. 첫 번째, 근로자의 종속성, 그 다음에 독립사업자성, 근로대가성,
계속성과 전속성,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 판단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근로관계의 종속성이죠. 즉, 이 판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원 강사들이 비율제로 하든 어떻든 그 학원 내에 사업에 부수하여 전속하여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판례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판례로 인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벌금을 받거나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위장 프리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판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떼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원이라는 경영질서에 전속되어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강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근로계약서의 형식, 프리랜서의 형식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비율제 강사인데 3.3% 떼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학원장님들께 많이 받는 질문이 3.3%를 떼는데 주휴수당을 줘야 되느냐, 이런 질의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알 수 없다고 답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2006년 판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이러한 기준 하에 근로자로 판단을 했지만 무조건 근로자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요건들을 골고루 살펴봤을 때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이든 연차든 주휴든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아무것도 발생을 하지 않겠죠. 우리는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해 놓고 그 다음으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근로하는 형태는, 업무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사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입차주 혹은 차량 운전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까 그 판례에 따르면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근로자가 될 것이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프리랜서가 될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강사인 경우에 이 학원 강사가 근로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 중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한 학원 강사가 계실 수 있고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학원 강사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프리랜서 강사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각각 문제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프리랜서라면 4대 보험,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상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근로기준법상에서 논의되는 퇴직금이나 해고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원 강사가 근로자라면 특히 그 휴업수당, 코로나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해고, 퇴직금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원 강사인데 근로자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터지는 업종 중에 하나가 학원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하고 이분들이 생계가 당장 곤란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사회보험, 사회보장수단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이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4대 보험 가입됐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을 때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보험을 학원 측에 소급해서 가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학원 측에서는 몇 년 동안, 혹은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뭐 3년, 4년, 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기간에 사회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강사인데 근로자고 사회보험을 가입돼 있지 않은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 행정직원들은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임에도 근로자인 경우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입차주 분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역시 강사분들과 같은 형태의 그 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차량 운전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지입차주인지 지입차주가 아닌지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강사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뒤이어 나올 강의는 학원과 강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원과 근로자의 강사의 관계가 종료될 때, 즉 퇴직할 때를 말하겠죠. 그때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학원과 강사분들의 근로관계가 존속될 때, 이때 코로나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이죠. 각 지방노동청에서 지금 이 휴업수당과 관련된 사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학원업계겠죠. 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휴업수당이 대체 무엇이냐? 원래 민법상으로는 어떤 채권자와 채무자, 그러니까 A와 B로 가정을 해 놓겠습니다. A가 B에게 어떤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B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채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A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B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강사 중에서도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아주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는 휴업수당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내용에 따를 때 학원장이 학원을 일방적으로 경영상의 사유로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면 강사에게 70% 이상의, 평균 임금 70%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학원을 잠깐 임시적으로 휴업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휴업 상태로 돌입했다가 이런 것들이 노동청에 계속 끊임없이 진정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거기 있는 근로기준법 46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률에 규정된 사항인데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입니다. 이거를 좀 더 판례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 무슨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요, 경영상의 사유를 말합니다. 이 경영상의 사유란 그 학원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위험 범위 안에 있는, 사업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발생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많은 원장님들이 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법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상의 위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들에게 되게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사적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천재지변 같은 뭐 지진이 났다거나 여러 가지 뭐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건 경영상의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많이 받아들이시질 못하죠. 아, 코로나는 천재지변에 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여기에서 제가 이걸 잠깐 읽어보겠는데,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상의 장애를 말하며 자금난,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학원을 경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월급을 못 주거나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원자재 부족, 제조업체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량이 감소됐다. 역시 경영이 어려워진 사유죠. 그래서 시장 불황. 이 코로나가 이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어려워졌고, 따라서 이거는 경영상의 사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영상의 사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범위 밖, 그러니까 천재지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국가에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일시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휴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제 세력범위 밖의 일이겠죠.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래서 되게 많은 이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명령입니다. 국가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때도 휴업수당을 줘야 되냐 많이 질의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력범위 밖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진자가 강사나 학원생 중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긴급하게 휴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사유로 인한 경우는 학원을 휴업하고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죠. 이제 강사 중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이분이 이제 격리 조치가 됐고, 학원 내에 방역 조치가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장님이 이제 불안하신 거죠. 불안해서 나는 학원을 휴업을 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신다면 이건 휴업수당을 주셔야 하는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신 부분이라고 법적으로는 판단되기 때문이죠. 다만 휴업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그 해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평균 임금 100분의 70 이하로 휴업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휴업수당을 안 주는 수준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잘 모르셔서 신청을 많이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시면 전문가를 통해서 꼭 신청을 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이번에는 줘야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업수당을 안 줘도 되는데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감염법상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급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휴업수당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은 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게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는 그 판단이 단순히 머릿수로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산정 방식이 있고요. 과연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정말 5인 이상인지 5인 이하인지는 한 번쯤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터지는 것이 이 주휴일과 주휴수당 문제입니다.
이 주휴수당 제도는 우리나라랑 세계 한 군데인가 두 군데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주휴일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주휴일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주휴일 제도가 독특한 건 이 주휴일이 무급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즉 나오지 않아도 1일치 월급을 그냥 주셔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문제가 터지는 것이 바로 휴업을 해서 내가 학원의 문을 닫았는데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그 전에 주휴수당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있고요. 그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해서 제1항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개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근을 한 사람에겐 단 1일이라도 결근을 한 사람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결근은 아닌데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결근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휴수당에 관한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우리가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해주고 있는 이유는 첫째, 이런 유급휴일을 유도해서 좀 강사들을 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강사들의 그 성실한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꾸 결근을 하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주휴수당을 안 줌으로써 이분들의 그 성실한 근로, 성실하게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이 밝히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사용되는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학원은 아닌데요. 다른 사업장의 예를 잠깐만 들면 정말 짧게 나와서 출근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조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조퇴 신청을 하고 주휴수당을 받아가는 거죠. 결국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법인데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일주일을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봅니다. 흔히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알고 있지만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학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학원장님이 너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으셔서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휴업을 하시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근로자를 출근시켰습니다. 자, 이 경우 원래 이 강사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와서 일하기로 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때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학원장님이 자체적인 결정하에 나오지 않도록 휴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 근로일수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일을 한 것이고 이분은 약속된 날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발생을 하겠죠. 이때는 주휴수당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기로 한 강사분이 계신데 학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을 닫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금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만 나온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겠지만 그 액수는 조금 떨어지겠죠. 실제 일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서 떨어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주 평균, 이 평균이란 말도 되게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주 평균 15시간 미만을 근로한 사람들에겐 주휴수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흔히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5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5일을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1시부터 뭐 4시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3시간씩 근로를 하는 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 15시간을 일하는 강사분이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강사분이 그렇게 3시간씩 정해진 시간을 일을 하는데 중간에 공강 시간이나 휴게 시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주 15시간은 정말 말 그대로 실 근로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 시간이나 공강 시간을 빼고, 물론 공강 시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뭐 정해진 식사 시간이나 휴게 시간 같은 경우는 제외한 실 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학원들에서 이분은 뭐 12시부터 3시까지 뭐 주 5일을 나오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분이 아닌가요? 하고 주휴수당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휴게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는지는 어떤 근로계약서라던가 학원 내의 사규, 여러 가지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으셔야 그런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유급 연차 휴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많이 문제가 터지는 것인데요. 이 학원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연차 휴가를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시험 대비 기간이 있고 또 방학 때에도 계속 뭐 특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지급을 안 하시거나 임금 속에 포함됐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점점 그런 일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국가에서 뭐 일과 가정의 양립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연차나 이렇게 쉬는 날들을 부여하도록 법적으로 굉장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21년에도 바뀌는 것들이 있고요. 22년에는 또 연차와 관련돼서 학원 업계가 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코로나와 관련돼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차 휴가도 대법원에서 연차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쉬게 해서 다시 노동력을 충전해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한 경우 연차 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직선 상에서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강사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1년 단위로 잡은 이유는 판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연차 산정 단위가 1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원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휴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돌린 것이죠. 근데 연차 휴가의 규정을 살펴보면 출근하기로 날에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연차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한 분인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쉬었기 때문에 80% 이상을 출근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연차 휴가를 정말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면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시 주휴수당을 아까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휴업한 기간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이제 노동력의 공급을 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 즉 출근할 수 있는 날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분 같은 경우는 출근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80% 이상을 출근했는지를 살펴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때 4월 1일부터 31일까지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이분에게는 연차 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연차 휴가가 법에서 정해진 15일 전체가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비율적으로 떨어집니다. 거기 있듯이 제가 여기서 말한 사례가 바로 그 수직선상에 있는 그 사례인데, 산정식을 보면 이분은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긴 하지만 법적으로 실제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서 산정을 해서 9월 달을 곱하고 일한 기간이죠. 12월을 나눠서 그 11.251의 연차 휴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소수점 뒷자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돈으로 주셔도 되고요. 실제로 그 이 시간만큼 시간으로 환산해서 그 쉬는 시간을 부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단시간 근로자, 즉 일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학원에는 적용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15시간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판단할 때 휴게 시간이나 공강 시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학원이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반드시 법적 관점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강사분들의 머리 숫자가 7명이 돼도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원과 강사분들의 그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을 때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학원과 이제 강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이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퇴사와 관련돼서는 정말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급여 문제도 있고 권고사직 문제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해고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고가 가장 큰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노동위원회에 잠깐 갔다가,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무슨 모 학원이 그 노동위원회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고에 대한 거를 가장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고는 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내가 원장인데 어떤 강사를 해고를 한다고 하면 그냥 내보내고 한 달치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고가 다뤄지는 기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청과 두 번째로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서 다뤄질 수가 있고요. 노동청은 흔히 아는 경찰서와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 반면에, 노동위원회는 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심리 과정도 법원이랑 똑같고, 공익위원들 중에는 부장판사님들도 가끔 참여하셔서 실제로 심판에 관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변론처럼 실제로 다투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 노동위원회 사건을 가장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청 사건은 정말 안 돼도 한 달치만 주고 끝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위원회 사건은 한 달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혹은 6개월치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실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고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2천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요.
학원에 오는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고는 정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고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입니다. 여기 제가 잠깐 읽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징계권 그리고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학원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정당한 이유라고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고가 흔히 정규직과 관련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해고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 근로자는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학원에서 바로 이 기간제 강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1년 단위,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사가 내가 계약기간이 끝나지만 다음에도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 근로자를, 이 강사를 계약기간 만료로 끝내는 것은 해고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강사더라도 이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에 가셔서 뜬금없이 이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시고 피해를 보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판례 때문입니다. 이 판례가 그리고 뭐 잘못됐냐, 뭐 잘된 판례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는 뭐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판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따라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많은 사업장들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해고가 코로나와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해고가 코로나와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리해고 때문입니다. 이제 학원장님들이 학원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좀 줄여볼 노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핵심적인 강사들을 내비두고 기간제 강사들을 좀 쳐내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정리해고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정리해고는 아까 제가 해고의 일반적인 얘기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IMF 이후로 이게 워낙 많이 문제가 돼서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마련해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정리해고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엄격한 판단하에 보고 있고요. 이 24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출 경우, 아까 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요건을 총 4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잘라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긴급하게 경영상의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즉, 이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근데 이 긴급한 경영이 필요하냐, 경영상의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동안 다만 많은 정리해고에 관한 사례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이 집적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아마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뭐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경영상의 위기로 봤는데 이러한 경우는 경영상의 위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비슷한 사례인 경우는 위기로 볼 것이고 좀 아니라면 경영상의 위기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을 했느냐, 과연 이 사람이 해고를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 학원이 이거를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닥쳤는데 바로 나 너무 힘드니까 바로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리해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일단 근로시간을 줄여서 최대한 임금을 줄여보는 노력, 잠깐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와 혹은 강사와 합의를 해서 휴직으로 잠깐 돌리고 다시 복직을 하게 하는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판례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는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 있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가 A, B, C가 있는데 학원이 어려워져서 A라는 강사를 내보낸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A는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B, C가 있는데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물론 어떤 객관적인 이유가 있겠죠. 원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A는 받아들일 수 없을 확률이 크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당장 직장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설령 불복하더라도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리해고를 했구나, 이렇다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후에 해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준이 없이 그냥 임의로 난 너가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 하고 내보내면 당연히 이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준을 마련할 때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24조에는 명시적으로 성별로 인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정리해고 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념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노동조합 있는 곳은 노동조합과 하면 되고,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일반 근로자들 대표를 선출하게 해서 그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면 됩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좀 큰 학원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과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규모가 작은 학원은 개별 근로자들과 직접 만나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해고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 그리고 많은 학원에서 그냥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원에 정말 이건 다퉈볼 여지도 없이 부당해고입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27조에서 문서로 하도록 다른 것도 아니고 해고는 무조건 문서로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절차적 요건을 사업주가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서와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문서를 원장님들이 마련을 해 두시고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접 이제 문서를 주기가 되게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마당에 껄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그거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거는 실제 판례들도 다 마련돼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문서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해고와 관련돼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노동위원회에서 문제되는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해고 예고 수당은 노동청에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해고예고 수당에 대한 거는 아시고 계실 테니까 정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고를 하고 이 사람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바로 내보낼 거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 이 내용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나는 유지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원장님들이 계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학원을 팔거나 학원을 폐업할 경우를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예고 수당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학원을 양도할 경우는 여기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양도기 때문에 이건 법리상 포괄적인 양도로 보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들이 강사들이 다른 학원으로 그대로 포괄적으로 양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폐업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학원장님들이 너무 힘드셔서 난 정말 폐업을 해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강사들에게 우리 한 2주 후에 폐업할 거예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같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하신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여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명확하게 돼 있고요. 이 폐업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에는 이 과정을 두고 미리 통보를 하신 후에 하셔야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폐업하는 마당에 해고예고 수당까지 한 달치 통상임금을 주셔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을 결정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한 달 전에 말씀을 하시라 강사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에 즉시예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입사한 지 이제 3개월 안쪽으로 된 강사분들에겐 그런 걸 줄 필요가 없고요. 굉장히 학원에 심각한 피해를 준, 돈을 횡령했다거나, 이런, 예를 들어서 차량 기사님이 다른 영업을 했다거나, 원래 학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학원차를 이용해서 다른 영업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들을 좀 꼼꼼히 챙겨보셔서 나중에 문제 됐을 때 주장하셔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노동부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1명을 쓰던 2명을 쓰던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정리해고 그리고 해고의 일반적인 얘기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근로관계가 존속될 때, 근로관계가 끝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 이제 대응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이 휴업수당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이 휴업수당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휴업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첫째라고 제가 써놓은 휴업 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휴업 결정이 아니라 강사와 협의 아래에 휴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서나 동의서를 써놓는 것이죠. 고용노동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동의서 한 장이면 될 것을 그 동의서를 쓰지 않아서 학원 강사들이 휴업수당 문의와 질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동의서나 합의서는 반드시 해놔서
휴업수당을 이게 가뜩이나 어려워서 휴업을 하는 마당에 휴업수당 70%까지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학원 강사들 중에 4대 보험을 가입해 두신 분들은 지원금을 좀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사회보험료 중에서도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이유는 지원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원금을 내가 고용보험료를 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지원금을 받겠다, 이런 목적으로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4대 보험을 가입해 놓고 안 하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해 놓고도 이 지원금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거는 좀 돈을 허투루 쓰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한 강사가 있다면 그 강사에 대해서는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많이 활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셔서 특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이제 좀 감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승인을 받아서 휴업수당을 줄여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다음으로 주휴수당 지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휴수당의 핵심은 실근로시간입니다. 공강시간이 만약에 휴식시간으로 명확하게 잡혀 있다면, 수업준비시간이나 이렇게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공강시간이 휴게시간이다 하면 이 시간들을 반드시 빼고 이게 15시간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책정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강시간의 성격에 대해서 강사들과 명확한 합의를 해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경우 정확한 주휴시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주휴시간에 대해서 많은 경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산정 방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할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고요. 그 행정 해석이 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걸로 활용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주휴수당과 시간을 산정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휴수당을 분명히 10만원 나올 게 8만원이라던가 5만원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연차수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인 이하인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경우 정확한 연차 시간과 산정 방식, 역시 이것도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연차 수당은 그 실무에서 이제 연차 수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침처럼 나온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두께가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연차만 다뤘는데도. 이 연차 수당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 방식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가 적용되고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어떤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주는 15시간이 넘어가고 어떤 주는 15시간이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근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휴수당도 주휴수당이지만 연차수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로만 활용하시기는 힘드시고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그 연차수당 비용을 그리고 일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거의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까지는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일반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올해까지는 그 연차 대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 연차 대체를 많이 사용하셔서 그 연차 일수를 많이 감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해고의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는 정리해고든 무엇이든 반드시 문서로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리해고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정리해고를 할 때 늘 문제되는 게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던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강사 같은 경우는 직장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계를 걱정하게 될 것이고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고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다른 학원이나 다른 일자리로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 직면해서 경기가 많이 어려울 때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나갈 때 원장님에게 그걸 얘기하게 될 겁니다. 저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구직급여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4대 보험 소급가입 문제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역시 해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근로자 수가 7명이나 8명 혹은 많게는 20명이 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해고의 방법. 해고는 내가 예고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고는 문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문서로 하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문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자 학원 같은 경우는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꼭 문서로 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로 통보하셔도 되고요. 다만 뭐든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말로만 하시지는 마시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노동청 가서 해고 예고 통보 못 받았다, 갑자기 나가라고 했을 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나는 통보를 했다는 걸 증빙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든 남겨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고 예고 시점, 이거는 굉장히 되게 애매합니다. 이 30일 전이 언제냐, 이게 굉장히 문의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해고를 할 예정이면 3월 1일에는 그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통보는 우리나라 민법의 원칙상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고요. 웬만하면 내용 증명 같은 걸로 해고 통보는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처음이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말도 좀 버벅거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강의를 좀 하긴 했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원 운영 힘드신데 언젠가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조만간 지역 협의회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아 노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원장님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새해 첫날은 아니지만 이제 며칠이 지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21년이 어느 정도 좀 지난 시점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노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전문가분을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저희가 지혜롭게 잘 넘기고 저희가 또 더 좋은 날을 아마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원연합회는 항상 여러 원장님들의 힘입어서 원장님들이 내주시는 회비로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올 1월, 2월, 3월까지 저희가 회비 수납 달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카드 수납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올해부터는 원장님들이 한 달에 일시불로 내시는 게 불편하실 거를 생각해서 계좌이체도 받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계좌이체 하는 것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궁금하신 내용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진화 노무사님이 저희 연합회 고문 노무사니까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개 지역 협의회로 나눠져 있는데 그 16개 지역 협의회는 학원 원장님뿐 아니라 교수서 원장님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학원연합회 교수서 원장님들도 함께 회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회비 수납을 해주시면 지역협의회 밴드로 교수서 원장님들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협의회별로 아주 세밀한 그러한 노무 컨설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협의회 밴드를 잘 활용해 주시고요. 거기에 어떤 공지가 뜨는지도 잘 보시고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직접 노무사님이랑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생기고 그렇죠? 치료제도 생기는 상황이니까 모두 다 극복하시고 올 3월부터는 진짜 저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반기는 아마 다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긴 시간 원장님들 좋은 시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연합회는 늘 여러분과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무 관련 생중계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